5-4장 행정상 손실보상 풀겠습니다.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손실보상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뭐 도로를 깐다 그러면 이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땅 주인이 팔기 싫더라도 강제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손실보상이고, 선지 보면 1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자, 이건 맞는 선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요거랑 반대되는 게 토지수용위원회. 자, 요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지 등의 취득이라고 나왔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공익사업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와 이제 땅 주인 간에 이 둘 사이에 협의가 잘 돼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을 한 거예요. 토지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자, 이러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게 맞는데,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랑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뭐 보상금이 작았겠죠.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용 재결. 자, 이건 뭐냐면은 이 토지 수용회가 토지를 팔지, 토지를 취득할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재결이에요. 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결한다, 뭐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재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행정부가 하는 사법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이라 그러잖아요. 판결. 요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판단. 반면에 이 재결이란 말이 나오면 행정부, 그 중에서도 어떤 위원회 같은 거, 여기서는 토지수용위원회죠.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뭐 사법적 판단, 뭐 준사법적 행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행정부가 하는 사법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재결은. 그러니까 이 토지 등의 취득이 아니라 수용재결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는 토지 등의 취득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수용재결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음 2번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시계를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익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한 명의 땅 주인이 여러 개의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여기 A 공익사업, B 공익사업, C 공익사업, D 공익사업을 해요. 근데 뭐 시기는 다 달라요. 뭐 어쨌든 한 명의 땅 주인이 이 보상금 한꺼번에 줘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명의 땅 주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요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다음 3번 재결에 의한, 그죠? 재결 나왔죠? 수용 또는,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라는 거예요.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사용은 생각할 필요 없고, 수용 재결의 경우에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 재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용 재결해서 1억을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어떤 땅이 있겠죠? 수용 재결할 당시 1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 공익사업을 한대. 그러니까 이 땅 가격이 2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기 뭐 도로가 깔린대요. 자, 이럴 때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이 재결 당시 가격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음, 자, 4번도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런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4억이고 이게 2억이었어요.
당시의 가치가. 자,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도로가. 이 땅에 도로를 지은 거죠. 공익사업을 한 거죠. 공익사업.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토지의 일부를 취득했다 그랬죠. 자, 그렇죠. 여기 토지만 취득을 한 거예요. 여기만 필요하니까. 근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 그러니까 요게 잔여지인 거예요. 2억 가치였던 땅이 잔여지. 이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 2억이 아니라 이제 뭐 3억이 됐어요. 가격이 올라서. 자, 그러면 그때 원래는 이 4억을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만 공익사업에 쓰니까. 근데 너가 2억에서 잔여지가 2억에서 3억으로 땅값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3억만 보상해줄게. 3억만 보상해줄게. 왜? 너는 1억의 이익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억만 보상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도 그 이익을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기할 수 없다. 이 4억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손실과 상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억을 보상해줘야지 이 3억을 보상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상기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쉽게 푸는 거예요. 토지 취득이면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거고 수용 재결이면 토지 수용이가 보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요.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까 수용 재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가 하는 사법적인 판단이 재결이에요. 여기서는 땅을 수용하는 재결인 거고 땅을 수용하는 사법적 판단인 거고 보통 이 행정부가 하는 사법적 판단은 이제 위원회가 해요. 보통 위원회. 수용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고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뭐 깊게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이런 거를 뭐 준사법적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준사법적 행위. 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다음 2번. 자, 요것도 쉽게 얘기하면 여러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한꺼번에 보상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맞아요. 다음 3번. 자, 요것도 쉽게 풀면 보상액 산정 시 토지 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뭐 예를 들면 공익사업으로 뭐 도로가 깔린다, 뭐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이러면 땅값이 오르겠죠.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더 쳐주지 않고 재결 당시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다음 4번. 자,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데 이익을 취득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여지 가격이 증가했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적게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4억이고 1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4억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공익사업을 해서 뭐가 들어섰어요. 그럼 이 잔여지, 이 공익사업을 하지 않은 1억 가치 잔여지가 뭐 2억이 돼버렸어요. 아, 그럼 원래 4억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1억에서 잔여지가 1억에서 2억 됐으니까 3억만 보상해줄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보상액 산정 시 토지 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랑 같은 개념이죠. 읽어보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여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토지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기할 수 없다. 이 4억의 땅을 사면서 손실을 보잖아요. 그 손실과 이익을 상기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여기서 앞부분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요거는 틀렸어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은 뭐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요런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의 귀속, 그러니까 소유권이 귀속된다. 국가, 지자체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귀속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헌법 제23조 3항은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이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요거는 암기해야 되고. 자, 그러면 헌법 제23조 3항이 뭐냐? 자, 이건 해설해서 봅시다. 다음 2번. 여기서 법률 어쩌고저쩌고 하천법 나왔죠. 자, 하천법, 하천 나오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쭉 보다가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하천법 나오면 무조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이에요. 항상 이걸 물어봐요.
하천법, 하천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사자 소송이다. 여기서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겠죠. 공법상의 권리고 쟁송도, 소송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요런 거 나오면은 예외적 선지가 되거나 옳은 선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세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꾸며주는 말이 나오면 옳은 선지가 되더라. 다음 4번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자, 이거 맞는 선지 같은데 틀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라고 했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생활 대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대법원은 생활 대책을 해주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요 선지 잠깐 설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하고 있던 땅 주인한테 그 땅을 수용해버리고 공공목적의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공공시설물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게를 못하게 됐으니까 상가 분양권 같은 걸 줘야 되냐,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 대책을 해줘야 되냐, 이것은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헌법재판소는. 자, 요런 생활 대책은 입법자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지 정당한 보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대법원은 이렇게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상가 분양권을 주고 생활대책을 해주는 것이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개가 다르다. 자, 이거 외우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서도 볼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다 그랬죠? 자, 일단 헌법 제23조 3항이 뭐냐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한다. 토지를 팔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나라한테. 이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값을 제대로 쳐서 땅을 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요것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이 아니다. 즉 손실보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외웁시다. 저 이거 사실 저는 그냥 이거 외웠어요. 이 선지 자체를 외웠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고 외우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도로 같은 거,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같은 것의 소유권 귀속, 소유권이 정부한테 넘어가는 것, 이것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실보상도 아니다. 다음 2번. 자, 요거는 길게 뭐 써놨지만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하천 나오면 쭉 보다가 당사자 소송이 아니야 그것만 봐요. 쭉 보다가 사법상의 권리 틀렸고 공법상의 권리고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다. 나중에는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렇게 세 개를 계속 물어봐요. 6장에서 물어보는데 하천 나오면 무조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다음 3번. 자, 요거는 좀 예외적인 선지죠. 이런 말이 나오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런 건 맞겠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은 위헌성이 있고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야 한다. 맞다. 이런 건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4번. 이제 생활대책, 이주대책 이런 게 나오면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생활대책, 이주대책이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대책, 이주대책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얘기냐 대법원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상가 분양권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지 않겠죠. 헌법재판소니까. 자, 아까 2번에서 당사자 소송이 나왔었잖아요. 자,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기서는 항고소송이 뭐고 당사자 소송이 뭐냐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문제 푸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항고소송은 행정청에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항고소송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면에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다투는 소송.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같은 거. 개인이 뭐 국가 혹은 지자체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등한 거죠. 이런 경우에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면 항고소송,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소송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얘들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알아야 되지만 문제 푸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다. 자, 그럼 처분이 뭐냐? 처분은 권력적 행정행위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처분이에요. 사실 이런 것도 뭐 문제 푸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예시들을 다 외워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3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자, 이거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아니죠. 뭐 특별희생설이든 아니든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따져보고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중에서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대부분의 재산권이 사법상 권리입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권리 둘 다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재산권이 사법상의 권리예요.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자, 이거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헌법 제23조 3항 제가 외우라 그랬죠.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그러니까 땅에 공공 목적에 뭘 지어야 되는데 그럼 그 땅을 수용당하게 되잖아요. 강제로 팔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요게 바로 헌법 제23조 3항입니다. 요거는 내용까지 다 외우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맞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틀리게 안 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맞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문제로 이걸 틀리게 내게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은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 공익성이 공공복리보다 좁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공공복리가 더 큰 개념이다.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공공복리 안에 공익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맞아요. 자, 요걸 외우라는 거예요. 결국 공공복리가 공익성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공복리가 공익성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외우고 문제를 풀면 풀립니다. 행정법의 선지는 길게 나와 있지만 틀리게 내는 부분만 틀리게 내고 그냥 사족같이 달리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계속 익혀야 되고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다음 4번 헌법 제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이 헌법 제23조 3항이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동조항의 재산권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불가분 조항 어렵게 썼지만 결국 이 재산권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분 조항 썼지만 이 법률 안에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권 수용과 보상 규정을 써 넣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틀렸겠죠. 왜? 앞에서 보면 헌법 제23조 3항을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고 봤다 그랬잖아요. 이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보상 규정을 꼭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 해설해서 좀 더 보기로 하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서는 특별 희생설인지 아닌지 뭐 그렇게 중요한 선지는 아니었는데 얘도 자주 물어봐요. 여기서는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 공공복지 개인 권리가 충돌하면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이죠? 맞다. 그럼 여기서 특별 희생설이 뭐냐? 요거는 특별한 희생일 때만 보상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 규정이 없는 특별한 희생은 위헌이다. 이것도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2번. 자, 뭐 길게 썼지만 뭐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손실보상 재산권이 공법상의 권리랑 사법상의 권리 둘 다 포함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손실보상의 재산권은 공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 둘 다 포함된다. 다음 3번. 여기서도 뭐 길게 썼지만 이 앞부분은 당연한 얘기 했고 자, 물어보는 건 결국 공공복리가 공익성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공복리가 공익성을 포함한다. 자, 요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 문제도 한 두세 문제 봤어요. 제가 기출 풀면서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본다 하니까 맞죠? 얘가 더 좁다 그랬으니까. 다음 4번. 자,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대요. 그러면 보상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보상 규정을 꼭 법률로 제정하지 않아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헌법 제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외웠는데 자, 불가분 조항이 뭐냐? 하나의 법률 안에 재산권 수용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들이 서로 불가분 관계를 형성한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냥 재산권의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불가분 조항 나오면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즉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다음 문제 4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제23조 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 제도를 통해 존속 보장은 가치 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자, 요거는 맞는 선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 헌법 제23조 3항을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자, 보면은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헌법 23조 1항인데 재산권 존속을 보호하는 건 맞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맞고 맞는 얘기하고 헌법 제23조 3항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한다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 보장은 가치 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가치 보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는 얘기 하죠? 이런 거 꼭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헌법 제23조 3항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한다. 이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였고 다음 2번.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인데 이거를 뭐 이해를 해도 되고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이 내 땅이 있는데 이제 내 땅을 수용을 해서 뭘 짓는데요. 뭐 도로를 짓는다든가 공공목적의 어떤 시설물을 짓는데요. 그러면 그냥 뺏어가 버리면은 나는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수용해가는 대신에 정당한 보상을 해줘. 공적 부담은 평등해야지. 나만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재산권의 보장. 이 두 개가 나왔어요, 기출에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산권의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외워도 되고. 다음 3번. 헌법 제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경우. 자, 뭐라 그랬어요?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는 것은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뭐를? 재산권 수용에 대한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을 이 두 가지를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 법률은 위헌 법률 위반이 된다. 맞죠? 불가분 조항으로 봤으니까
불가분 조항이니까 손실보상 규정을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으면 수용 법률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게 맞겠죠. 다음 4번. 자, 하천법. 하천 나왔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쭉 보다가 민사소송 절차. 아니죠.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23조 3항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쉽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되고,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23조 3항의 수용 제도를 통해 존속 보장은 가치 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얘도 맞아요. 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정당하게 토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다. 헌법 23조 3항은 외우시고, 뭐 다 외우기 어려우면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외우세요. 다음 2번.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재산권 보장이랑 공적 부담화폐 평등,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이해해도 되고 암기해도 되고 뭐 상식적이죠. 요것들은 내 땅을 수용해 가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공적 부담은 평등하게 줘야죠.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갔으면 보상해 줘야죠. 다음 3번. 이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는 것은 이 법률로 손실보상 규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근데 헌법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보상 규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헌법 그 자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면 되고, 헌법 제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 법률은 헌법 위반이 된다. 맞아요. 다음 4번. 하천법 나왔죠? 자, 사법상 권리 아니고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쉽게 풉시다. 전 하천 나오면 무조건 당사자 소송이다. 공법 관계다. 다음 문제. 5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일 때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맞아요.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특별한 희생일 때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다음 2번.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돈으로 줘야죠. 토지 등의 현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토지 등의 현물로 할 수도 있다. 원칙은 현금. 다음 3번.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자, 요거는 뭐랑 비슷한 선지예요? 보상액 산정할 때 토지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한다. 맞죠? 개발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시지가 가격대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상 정당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도 맞고. 맞아요. 이제 나라에서 공익사업 한다, 뭐 도로를 깐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액 산정을 할 때 그 토지 가격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 이게 상식적이죠. 다음 4번. 이주대책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인지 헌법재판소인지 안 나와 있죠. 이거 그래서 어려운 선지예요. 이거는 세모로 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는 모르니까. 다행히 2번이 굉장히 쉬운 선지라서 쉽게 풀 수 있었지만 4번 때문에 어려운 선지가 될 수도 있었죠. 대법원이면 이게 틀린 선지고 헌법재판소면 이게 맞는 선지잖아요. 대법원은 이주대책을 정당한 보상이라 봤고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을 정당한 보상이 아닌 국가의 배려이고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문제 쭉 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헌법재판소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손실보상의 요건은 특별한 희생이 맞아요. 특별한 희생일 때만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희생설, 특별한 희생일 때만 보상을 인정해준다. 여기서는 손실보상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맞아요. 꼭 틀린 선지 같죠? 근데 맞아요. 다음
2번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현물보상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손실보상은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은 예외다. 아니죠. 다음 3번 자 요거는 보상액 산정 시 토지 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랑 같은 개념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공시지가 가격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손실보상은. 그래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 이것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음 4번 자 요거는 원래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건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모로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줘요. 헌법재판소인지 대법원인지. 이주대책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이다. 그리고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맞는 선지로 됐어요. 헌법재판소라고 안 써있지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헌법재판소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본 결과.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다음 문제 6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 개량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건 당연히 틀렸겠죠. 보상할 의무가 있죠. 아무리 토지 소유자가 농지 개량 사업, 이 공익 사업에 대해서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해줬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죠. 받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거 맞아요. 여기 재결이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자 행정심판이 뭐였죠? 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쟁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법원,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안의 위원회가 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판결이라고 안 부르고 재결이라고 불렀죠. 행정심판의 재결. 자 여기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자 이 단어만 봐도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맞아요. 자, 재결 들어가면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 3번 수용 재결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수용 재결이 일어났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랑 공익사업 시행자랑 이제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수용 재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하겠죠. 수용 재결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팔아 라고 재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의 재결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의 재결에 또 불복해서 행정소송,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동안 사업의 진행, 토지의 수용은 정지가 되냐?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익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아니면 공익사업이 계속 시간이 끌리고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토지 소유자가 계속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사업의 진행은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다음 4번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자 이거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선지예요. 자 이거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정도 땅을 공익사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은 땅은 어떻게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땅, 이게 잔여지거든요. 이 잔여지도 너희 사업 시행자가 사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잔여지 수용 청구권이에요. 이것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요거 검색해보면 무슨 말인지 어려워. 자, 형성권적 성질이란 것은 청구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잔여지를
사가 자녀지를 수용해가 라고 청구를 하는 순간 이 사업 시행자는 자녀지를 수용해가야 되는 거예요.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한 순간 이거는 이미 받아들여진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재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녀지는 무조건 수용해 가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상금을 높게 불렀다는 거예요. 보상금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녀지는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사가야 하지만 그 값을 너무 높게 불렀다. 토지 소유자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무조건 사업 시행자는 자녀지를 사가야 되는 거고 이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4번 선지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짧게 줄이면 농지 개량 사업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해줬어요. 근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보상할 의무가 있죠. 보상할 의무가 없다? 틀린 겁니다. 요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 하니까 그렇다 하고 외우면 돼요. 다음 2번. 자, 이걸 짧게 줄이면 수용 재결의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요건데 자, 토지수용위원회죠. 그리고 수용 재결 나왔죠. 그러면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이 아니고 재결이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 다음 3번. 이것도 3번을 짧게 줄이면 수용 재결의 불복이나 이의 재결의 불복은 집행 부정지 그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수용 재결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토지 수용이 된다. 맞아요. 자, 이 절차를 간단히 보면 토지 소유자랑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수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수용 재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불복하면 90일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수용 재결 이후에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60일 이내에 또 이의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취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이런 절차를 따른다. 다음 4번. 여기서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에 대해 나왔죠. 토지 수용위에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하면 형성권이 발생한다. 자, 이 형성권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쉽게 이해하면 돼요.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형성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자녀지 수용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짐으로 맞아요.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당연히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자녀지는 사업 시행자가 사가야 되는 거고 이제 다투어야 될 것은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만 다투면 되는 거예요. 형성권이 발생했으니까 이미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하는 순간 사업 시행자는 땅을 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다. 또 읽어보면 토지 수용위의 거부 재결에 불복하면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고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다. 자, 요거 당사자 소송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제가 여기 적어놓는 건 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적어놓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나중에 자녀지 손실 보상도 또 보기로 하고. 다음 문제 7번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자, 이거 뭐예요? 아니죠.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죠. 왜요? 자,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하면 형성권이 발생을 하고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토지를 사야 되는 거죠. 자녀지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자, 이 말은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 땅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이고 이 보상금 증가 소송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뭐 보상금 증감 소송의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건 외워야죠. 다음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폐지.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 폐지라는 뜻이죠. 공익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자, 이건 일단 틀렸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럼 이제 땅 주인은 뭐 땅을 뭐 얼마에 팔지 뭐 사업 시행자랑 합의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 사업이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어떤 손실을 볼 거잖아요. 땅을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손실보상이 맞냐 아니냐, 이 손실보상이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익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가능하냐, 이게 손실보상이 되는 거냐 손실보상이 안 되는 거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손실보상이 된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 폐지가 손실보상이 돼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얘는 공법상의 권리고, 그리고 얘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나 이걸 물어보나 공법상 권리냐 당사자 소송이냐 손실보상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사법상의 권리고 민사소송이라고 그랬으니까 손실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실보상이 아니면 사법상의 권리고 이제 민사소송이 되겠죠.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손실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법상의 권리고 얘는 민사소송이다. 이 세 개 중에 뭘 물어봐도 손실보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법상 권리냐 공법상 권리냐 민사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이게 결국은 손실보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예마다 손실보상인지 아닌지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이 공익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이것은 손실보상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사법상 권리 아니고 공법상 권리죠. 그리고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자, 3, 4번도 다 같은 문제예요. 자, 3번 보면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를 수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보상합의가 손실보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상합의는 손실보상이 아니니까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다. 사법상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아요. 왜냐면 보상합의를 했으면 얘는 손실보상권이 아니에요.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제가 해설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보상합의, 뭐 협의취득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보상합의, 협의취득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손실보상 아니고 민사소송이고 사법상 권리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다음 4번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 어업권자는, 이 어부 얘기하는 거죠. 어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직접적으로. 얘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암기해야 된다. 요 4번 선지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는 건 또 뭐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뭐 유람선을 만든다던가 여기서 레스토랑을 한다던가 여기다가 뭐 섬 같은 걸 지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게 공유수면 매립면허예요. 그러면 이 어업권자 어부는 이 물고기를 잡는데 피해를 입겠죠. 이게 손실보상이 되냐 아니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용해 공사를 한다고 해도 물고기 잡는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까지는 아니다. 전 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얘기를 만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쨌든 얘는 틀린 선지고,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은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 그랬죠. 왜냐면 토지수용회의 잔여지 수용 청구는 형성권이 발생해서 이미 청구하는 순간 사업 시행자는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잔여지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소송이고 얘는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건 외워야 되고, 다음 2번. 자, 결국은 2, 3, 4번 선지가 손실보상이 아니냐, 손실보상이 맞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손실보상이 맞으면 공법상 권리고 이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공법상 권리인지 아닌지, 당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물어보는 것이 다 결국 손실보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익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손실보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상 권리가 아니고 공법상 권리고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고, 자, 요 나왔던 것들, 이 손실보상이 아닌 얘들은 기출에 나왔던 것만 다 외우면 돼요. 그 이상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 이상 외우려면 7급에 나온 거를 외우면 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7급. 다음 3번. 자, 보상합의 나오잖아요. 혹은 협의취득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손실보상 아닙니다. 당연히 사법상 계약이 맞죠. 사법상 계약 맞다. 여기면 보상합의, 협의취득, 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냥 쉽게 외웁시다. 뭐 보상합의, 협의취득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다 손실보상 아니었고 사법상 계약이었어요. 다음 4번. 자, 요거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로 인해서 업권자가 피해를 보는 건 손실보상이 아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사를 해도 물고기는 잡을 수 있잖아요. 조금 피해는 봐도. 그러니까 손실보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또 어떻게 얘기하면 특별한 희생까지는 아니다. 특별한 희생일 때만 손실보상 해준다 그랬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도 돼요.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는 경우 어업권자는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요런 얘들은 또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보기로 하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